박재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자연스럽게 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고 도시로 나와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25살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박재우는 막내 목수로 지방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창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고 있을 때였죠. 그날따라 현장에 작고 소박한 다과상이 차려졌습니다. 동네 교회 자원봉사팀에서 더운 날 고생하는 일꾼들을 위해 수박과 보리차, 주먹밥을 나눠주는 봉사를 온 날이었죠.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수줍은 미소로 주먹밥을 나눠주던 미영이었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녀가 건넨 시원한 보리차 한 잔에 재우의 마음까지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몇 번의 공사 현장 방문과 엽서 한 장으로 이어졌고 소박하지만 진심이 오가던 두 사람은 몇 달 뒤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당시엔 가진 게 없었지만 그녀는 재우의 손에 배어있는 굳은 살을 보고 믿음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재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내 미영 씨를 만났을 때부터 운명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미영 씨는 늘 따뜻했고 재우 할아버지의 고단한 하루를 달래주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정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아내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재우 할아버지는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가족을 돌보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책임감 강한 가장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재우 할아버지는 늘 가족을 위해 노력했고 밤낮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박재우 할아버지에게 아들 둘은 인생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살게 해야지. 큰아들 재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작은아들 재훈은 숫자에 밝아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놀이처럼 느껴지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학원비, 참고서, 체육복, 수학여행비, 대학 등록금. 건축 현장에서 벌어들이는 일당으로는 빠듯하기 짝이 없었지만 박재우 할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공부만 해라. 엄마랑 아버지가 다 감당할게. 심지어 어떤 해는 겨울에도 난방을 아껴 자식들 참고서를 사주기도 했고 자신의 치과 진료를 미루고 작은아들 과외비로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날은 큰아들이 국립대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합격증을 받은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에 아내와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작은아들 역시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고 그때까지도 할아버지는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점점 굽어갔고 손마디는 굳어갔지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단 하루도 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정식 직장은 다니지 않았지만 가정을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일과 생계 보탬이 되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반찬 만들어 파는 부업을 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어묵볶음 등을 단지에 담아 단골 아주머니들에게 새벽마다 직접 배달했죠. 여름철에는 학교 앞 문방구에 납품하는 1,000원짜리 지우개 세트 포장 일을 했고 겨울엔 털실로 목도리를 떠서 시장 좌판에 내다 파는 일도 했습니다. 간혹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나가며 그녀는 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버는 건 생활비. 당신이 버는 건 아이들 꿈이야. 이 말 한마디에 박재우는 아내를 전업주부가 아닌 가장의 또 다른 얼굴로 여겼습니다. 아들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살림살이 악화로 도시가스를 끊을 수밖에 없던 어느 겨울 미영 씨는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데워 세숫대야에 나눠 담아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데운 물이야. 따뜻하게 하고 나가. 그녀는 절대 우리 집이 어렵다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끝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들 공부만 잘하면 돼. 아버지랑 엄마는 다 괜찮아. 어느 해 겨울
작은 아들이 말없이 집에 돌아와 엄마 손에 첫 월급으로 산 장갑을 쥐어줄 때 미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장갑보다 따뜻한 건 너희들이 잘 커준 거야. 박재우 할아버지가 처음 집을 마련한 건 큰아들 재민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셋집을 전전하면서도 한 푼, 두 푼 꼬박꼬박 모아왔던 돈이 있었죠. 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으로 번 일당을 모으고 미영 씨도 집에서 부업과 시장 장사로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가며 심지어 자식들 졸업할 때까진 부부 침대도 없이 거실에서 자며 절약했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졸업 후 취직이 확정되던 해, 박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지. 우리 집이 있어야 아이들 마음 편히 찾아오지. 그해 가을,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짜리를 2층과 3층을 전세 끼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서 조금씩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월세로 바꾸었습니다. 제 손으로 완전히 집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꾸몄습니다. 박재우 부부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녹아든 보금자리였죠. 두 아들은 다 장성하여 모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재민이, 아내는 이정희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말은 공손하지만 시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사람입니다. 이 부부에겐 딸 하나, 수빈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엔 연락도 뜸해지고 할아버지와의 추억은 이제 마음 한구석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둘째 아들 재영이는 올해 43입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재영이 아내 며느리는 윤가희입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며 집안도 돌보는 씩씩한 워킹맘입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명절엔 꼭 반찬 한 통 들고 시댁 문을 두드립니다. 이 부부에겐 자녀가 둘 있습니다. 중학생 딸 하윤이는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할아버지를 보면 먼저 안아주곤 합니다. 아들 준서는 초등학교 4학년. 활달하고 장난기 많은 준서는 할아버지를 꼭 친구처럼 따릅니다. 아내와 저는 그럭저럭 월세가 조금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던 아내 미영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나의 삶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투병 중에도 나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해요. 하며 늘 남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입원실 침대 머리맡에 손을 얹고 재우 씨 나 없다고 너무 외로워 말고 밥 꼭 챙겨 먹어요. 작은 목소리로 당부하던 아내. 그 말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식탁에 혼자 앉아 두 사람 몫의 밥을 놓곤 젓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흘러나오면 문득 텔레비전을 꺼버리기도 했죠. 거실 벽엔 미영 씨가 생전에 고른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함께 늙어가는 것.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 늙어가는 사랑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고 며느리들은 그와의 거리조차 어쩌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작은 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소파에 기대 앉아 햇살이 벽을 따라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재우 할아버지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재민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경기 침체로 매출이 반토막 났고 은행 대출도 막혔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은행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럴 수가. 죄송해요, 아버지. 재민은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박재우 씨, 보증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금액이 상당합니다. 대출 연장은 어렵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평생 모아서 마련한 내 집을 잃게 되다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박재우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곳도 도울 사람도 없다. 한참을 망설인 후에야 나는 일단은 큰아들 집으로 갔다. 재민아,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집을 잃으셨어요. 그래, 다시 힘을 내라.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왔다.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서 아버님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다시는 오시지 마세요. 저희 형편 때문에 죄송해요, 아버님. 알았다. 박재우는 가방 하나 들고 큰아들 집에서 다시 나왔다. 집을 잃고 가족의 도움마저 받지 못한 채 그는 홀로 거리로 나섰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둘째 아들 집으로 갔다. 박재우 할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둘째 아들 집 문 앞에 선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조금 열리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민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박재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온다. 둘째 아들 재호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찡그리며 기다리고 있다. 재호야, 큰형 때문에 내가 갈 데가 없어졌네. 잠깐만 같이 지내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망한 것도 모자라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단다. 형이 아버지를 모셔야죠. 저도 못 받아들여요. 여보, 그래도 아버님이시잖아요. 며느리가 아들을 말리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화를 낸다. 작은 아들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을 향해 걸어간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형 집으로 가세요. 며느리는 아버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주니 고마웠다. 박재우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나온다. 낡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어두운 골목길을 느릿느릿 걷는 박재우 할아버지.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발이 조금씩 내린다.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고 몸을 웅크리지만 몸서리치는 추위가 온몸을 파고든다. 속으로 슬픔과 체념이 섞인 목소리로 읊조린다.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갈 곳도 기대할 곳도 없다. 이게 내 신세란 말인가. 남은 건 이 추위뿐이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낡은 가방을 옆에 두고 고개를 숙인다. 숨결이 하얗게 새어나오며 주변은 고요하다. 박재우 할아버지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다. 낡은 외투 속으로 바람이 파고들고 손은 얼어붙은 듯 푸르스름하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담요를 두르고 컵라면을 먹고 있다. 허름한 패딩을 입은 중년의 노숙자 철수가 박재우를 힐끗 쳐다본다. 철수 50대 중반, 노숙 경력 3년째다. 거기, 아저씨, 오늘 처음이시죠? 재우는 고개를 든다. 멋쩍게 웃으며. 예, 철수는 담담하게 말한다. 이 바람 속에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 곧 쓰러져요.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요령이 있어야 해요.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박재우에게 다가와 담요 하나를 내민다. 담요라도 덮어요. 그 외투로는 못 버팁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얼어 죽을 뻔했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웃으면서. 여긴 그런 거 따지는 데 아닙니다. 살아야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는다. 철수는 종이컵에 라면 국물을 조금 나눠주고 자신만의 노숙 생존 팁들을 조용히 알려준다. 벤치에 앉아있던 박재우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본다. 몇 미터 떨어진 지하도 입구 근처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쪼그려 앉아있다. 얇은 옷차림에 손을 비비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학생 거기 많이 춥지 않소? 남학생 놀라며 고개를 든다. 아, 네. 그냥 버스 끊겨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주춤하다가 입고 있던 낡은 담요를 벗어준다. 이거라도 덮어요. 젊은 사람 감기 걸리면 고생이야. 아, 아저씨는 추우실 텐데요. 괜찮소. 난 익숙하니까. 이 밤에 밖에 있으면 안 좋은 사람들 많으니 혹시 연락할 사람 있으면 얼른 해요. 여긴 오래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아저씨 여기서 지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도움은 학생이 받아야지. 난 그저 잠깐 쉬는 중이요. 학생이 울 듯 말 듯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난다.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던 철수가 다가온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 이상한 양반이시네요.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다워야 하잖소.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나앉은 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이웃이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내는 하루였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거리의 것이 아니었다. 추운 겨울 아침 서울역 인근 공원. 재우 할아버지는 낡은 신문지를 깔고 낡은 외투를 덮고 웅크린 채 앉아 있다. 지나가던 자원봉사 청년 민재가 멈춰 선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며칠 계속 이 자리에서 배웠는데. 재우는 눈을 뜨고 민재를 본다. 괜찮소, 걱정 말아요. 그냥 잠깐 쉬고 있는 거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이거 따뜻한 생강차예요. 손이라도 좀 녹이세요. 잠시 주춤하던 재우 할아버지가 보온병을 받는다. 고맙소. 추운 겨울 오후 공원 벤치. 민재가 뜨끈한 국이 담긴 도시락과 생강차를 들고 다시 찾아온다. 오늘도 여기에 계시네요. 이거 따뜻한 갈비탕인데 드셔보세요. 박재우 손살에 치며 됐소. 젊은 사람이 괜한 정 쓰지 말아요. 난 괜찮으니 가보시오. 민재 한숨을 쉬며 천천히 앉는다. 저희 아버지도요, 은퇴하고 나서 혼자서 버티다가 병이 나셨어요.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혼자 계신 동안 식사도 제때 안 하시고, 결국 쓰러지셨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지. 맞아요. 그게 편할 때도 있죠. 근데 어르신 같은 분이 거기 가주시면요. 다른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들, 그 손으로 만든 것들 할아버지 손재주. 저희는 이미 다 봤어요. 며칠 전에 공원 옆에서 부러진 의자 고치시던 거 봤거든요. 도면도 없이 나무를 자르고 짜맞추시는데 그냥 솜씨가 아니라 장인의 솜씨던데요. 저희 쉼터 사람들도 그 얘기했어요. 그 의자 아직 거기 있거든요. 다들 이거 만든 분 누구냐며 감탄했었죠. 지금 쉼터 벽 선반 고장나서 난리인데 할아버지만한 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박재우 씨는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들며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 민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니요. 가만히 안 계셔도 돼요. 그냥 같이 있어 주시면 돼요. 잠시 후 박재우가 무겁게 몸을 일으킨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긴 한가? 물론이죠. 저부터가 벌써 큰 도움 받았는 거려. 민재는 설득 끝에 할아버지를 노숙인 쉼터로 안내한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여긴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의료 상담도 해주는 곳이에요. 잠깐이라도 몸 좀 녹이세요. 며칠 후 쉼터에서 고장난 나무 침대를 보고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고심 중이다. 이거 그냥 버려야겠어요. 틀이 다 뒤틀렸네요. 박재우 조용히 다가가서 손으로 침대 프레임을 두드린다. 나무가 아직 숨을 쉬고 있어. 못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숨 쉬게 해줘야지. 다들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쉼터 뒤뜰. 재우 할아버지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공구함 하나를 앞에 놓고 나무를 다듬는다. 망치와 끌, 줄자 하나 없이 도면도 없이 정확하게 손으로 나무를 재단하고 조립해 나간다. 민재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어르신 대체 뭐 하시던 분이세요? 목수였소. 40년 넘게 망치질하며 먹고 살았지. 도면 없이 머리로 설계하고 손끝으로 만들었소. 그게 내 일이었소. 그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건축 현장의 먼지와 아들들 학비를 걱정하던 밤들, 그리고 아내가 감동했던 식탁 하나까지. 그는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쉼터 벽면에 새로 놓인 원목 선반, 수납장, 작은 탁자들. 쉼터 사람들 사이에서 박재우 할아버지의 손재주가 소문난다. 누군가는 장인이 왔다고 하고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말한다. 진짜 대단하세요. 도면도 없이 이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 손은 기계보다 오래가요. 겨울의 끝자락, 그는 다시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사람 속에서, 다시 손끝에서 인생을 짓기 시작한 박재우. 쉼터 한쪽에는 폐자재를 활용한 공방 공간이 마련돼 있다.
자원봉사자 민재가 할아버지를 이끌고 들어온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이 동네 아이들 놀이터에 쓸 벤치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네요. 재우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손으로 낡은 목재를 쓰다듬는다. 눈빛이 변한다. 이건 물불에나무의 결은 살아있어. 잘만 깎으면 아직도 사람 실어낼 수 있어. 쉼터 관계자들이 놀란 듯 쳐다본다. 며칠 후 공방 앞 벤치 완성. 새로 만든 벤치가 완성돼 있다.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놀고 주민 몇몇도 감탄한다. 쉼터 직원이 감탄하면서 이거 진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디 공장에서 납품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못 하나 안 받고 짜맞춤으로만 완성하셨어요. 진짜 장인이세요. 재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고개를 숙이지만 그 눈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다. 쉼터에서 공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 우리랑 아이들한테 나무 공예 좀 가르쳐 주실래요? 요즘 애들 손으로 뭐 만드는 걸 참 신기해하거든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재우 할아버지. 손끝을 바라보다 입을 연다. 내가 가르칠 게 남았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일 줄은 몰랐네. 그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던 그 손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민재가 환한 얼굴로 들어온다. 손에는 노트북과 인쇄물을 들고 있다. 할아버지, 저기 이력서 하나 같이 써볼까요? 이 나이에 무슨 이력서냐? 그러니까요. 그게 멋진 거죠. 이 기술 그냥 여기서만 묻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지역 사회적 기업에서 어르신 기술 교육 강사 찾고 있어요. 직접 추천했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박재우,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본다. 며칠 후. 사회적 기업 면접 날. 간소한 회의실. 박재우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다. 정장 대신 깨끗한 셔츠에 쉼터 직원이 다림질해준 바지 차림이다. 도면 없이도 짜맞춤 목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간단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우, 말없이 손에 쥔 나무 조각을 맞춰보기 시작한다. 나무 조각 두 개가 딱 소리와 함께 완벽히 맞물린다. 다른 면접관도 놀라면서 이건 기계로도 쉽지 않은 정밀도인데요. 박재우 조심스럽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저 나무가 하고 싶은 대로 손을 따라간 것뿐이지요. 곧 이어 면접관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면접에 합격해서 이제는 기술 선생이 되었다. 기술 교육 첫날 작은 교육장.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 칠판에 적힌 이름, 오늘의 강사 박재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재우입니다. 사람들은 날 노숙자라 불렀지만 오늘부터 다시 선생님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전원이 따뜻하게 박수를 보낸다. 박재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한때는 이름 석자 없이 공원 벤치에서 잠들던 남자. 그러나 누군가의 관심과 믿음은 다시 그를 세상 안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박재우는 다시 살아났다. 사람을 짓는 기술, 그 손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이 버텨낸 시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되었다. 수업 후에 남아있는 청년 한 분이. 다들 돌아간 뒤 이름은 정우, 나이는 22세. 고졸 후. 취업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던 청년이다. 선생님 혹시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사계 맞춤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잠시 정우의 손을 보고는 나무를 받아든다. 도구보다 중요한 건 내 손끝이야. 눈이 말하는 것보다 손이 먼저 알아채야지. 박재우가 시범을 보이자 정우가 눈을 반짝인다. 이 시간이 흘러 공방 한켠에서 연습하는 정우와 몇 명의 청년들. 이젠 제법 연장 다루는 법을 아는 서너 명의 청년들이 박재우 주변에 모여 있다. 정우 외에도 이하은, 26세 미대 출신 무직, 이종민, 30세의 재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사연의 청년들이다. 선생님, 저는 디자인만 했지 손으로 뭘 만든다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나무 깎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선생님도 그랬나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나도 예전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냈지. 요즘 애들 말은 안 해도 다들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세요? 하은이 누나는 공방이 꿈이래요. 종민 형은 자격증 준비한다고 해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나둘 모이는 걸 보니 이제야 내가 남긴 것도 있구나.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죠. 여기 와서 저도 꿈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만든 작은 전시회. 쉼터에서 마련한 작은 행사. 박재우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앉아 눈을 감는다. 그의 손을 거쳐 다시 피어난 인생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는 다시 누구의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스승이 되었고 다시 한번 누군가의 인생을 짓는 길 자비가 되었다. 강사 활동이 늘어나며 점점 자리 잡아가는 박재우. 장인 정신을 인정받은 그는 지역 공공기관, 기술학교, 사회적 기업에서 강의를 요청받는다. 교통비를 지원받고 소정의 강사비를 받으며 자존감도 함께 회복된다. 얼마 후 조금씩 모은 돈과 청년 민재의 도움으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작은 방을 얻게 된다. 선생님, 이 동네 그래도 안전해요. 관리비도 적고요. 보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재우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몇 평이건 상관없다. 이젠 내 잠자리가 있다는 게 고맙다. 낡은 외투를 벗고 방 한켠에 첫 의자 하나를 손수 만든다. 작지만 뿌듯한 웃음. 그 후에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제자들과 함께 선정된다. 희망목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작지만 따뜻한 작업장을 연다. 선생님, 간판도 직접 나무로 깎아볼까요? 나무 위에 서툴지만 정성껏 글씨를 새기며 희망이란 말 참 오래간만에 써보는구나. 제자들과 함께 기획한 첫 판매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작은 바자회에서 직접 만든 테이블, 의자, 책꽂이 등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수익은 쉼터와 청년지원기금 일부로 환원되며 나머지는 공방 운영비와 월급으로 쓰인다. 선생님, 이 의자 벌써 2개 팔렸어요. 이제 진짜 장사꾼 되셔야겠어요. 이젠 선생이 아니라 사장이로구나. 가을, 단풍 속 벤치에 앉아 혼잣말. 이제 낡은 외투가 아닌 말끔한 재킷을 입은 박재우. 공방에서 만든 의자 위에 앉아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다. 이 나이에 집도 생기고 일도 있네. 참말로 사람 인생이란 어디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거야. 그의 옆자리에 제자 하나가 말없이 함께 앉는다.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긴다. 삶은 때론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박재우는 다시 살아났다. 젊은 제자 민재가 재우의 작업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린다. 자막이 뜬다. 노숙인 출신 목수, 도면 없이 나무를 다듬는 전설의 장인. 이 영상은 3일 만에 조회수 120만을 넘긴다. 댓글은 감동으로 가득하다. 댓글 내용에는 눈물이 납니다. 저런 분이 진짜 기술자예요. 이분 가구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후 뉴스까지 보도된다. 기자들이 찾아온다. 선생님, 지금 주문이 몇 달치 밀려 있다 들었는데요. 갑자기 유명해진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와준 아이들 덕분이죠. 인생 70부터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희망목 공방을 법인화하며 청년기술학교를 병설한다. 민재는 대표이사 겸 제자이다. 이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예요. 기술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아져야죠. 장인 박재우 브랜드 명품 수제 가구 앤드 청년기술학교. 고급 아파트에 입주할 가구 전량을 납품 계약하게 된다. 기자회견 중 수십억 매출을 공개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장인 박재우 브랜드의 누적 매출은 82억 원을 돌파했고 이 중 20억 원 이상이 청년자립기금과 노숙인 쉼터 운영비로 기부됐습니다. 돈은 손에 들지만 마음은 나눠야 삽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술인상 시상식. 수상자는 박재우 장인 사회적 기업가이십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린다. 수상 연설 중 재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길 위에 쓰러졌던 한 노인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건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준 덕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이에게 그렇게 말해줄 차례입니다. 그는 이제 수백 명의 제자를 둔 장인이자
수십억을 벌어도 여전히 손에 못 냄새가 밴 사람이다. 이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은 지금의 박재우를 위한 연습이었다. TV 뉴스. 올해 기술인상 수상자 박재우, 목공 기술을 통한 노숙인 자립 프로젝트로 사회적 반향 일으켜 큰아들 박재민 술에 취해 화면을 바라보다. 허름한 여관방에서 술에 젖은 박재민이 TV를 바라본다. 부도 난 이후 아내와 별거 중이며 아이는 아내가 데리고 있다. 그 화면엔 바로 자신이 외면했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다. 이내 주저앉는다. 자신의 몰락이 만든 그 버려진 아버지가 세상에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말없이 눈물을 훔친다. 둘째 아들은 자동차 공업사가 잘 되어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다.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중 TV에서 아버지의 얼굴과 이름을 보았다. 설마 아버지? 그는 조용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한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며칠 뒤 공방 앞에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한 두 형제. 그들은 마주치지 않지만 똑같은 문 앞에서 망설인다. 누구냐? 재민입니다. 아버지 많이 늦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박재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본다. 그 뻔뻔했던 눈빛에 이제야 후회의 그늘이 보인다. 내가 나를 죽으라고 그 겨울 바람에 내어 쫓았지.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다. 지금 너는 그 살아난 사람 앞에 와 있는 거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잠시 후 이번엔 둘째 아들 박재훈이 찾아온다. 아버지, 제가 잘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 넌 날 지키지 않았지. 그래도 왔으니 늦지 않았다. 박재훈은 작은 평상 위에서 커피를 끓인다. 그 앞에 두 아들이 마주 앉아 있다. 더 이상은 부자간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랐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길 바란다. 상처는 시간으로 아물지 않는다. 직면하고 마주 잡은 손으로 겨우 지워지는 것이다. 박재우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다. 초가을 저녁. 박재우가 새로 지은 소박한 단층집 마당. 정원 손질을 마치고 허리를 펴는데 멀리서 박재민 가족이 캐리어 2개와 대학생이 된 수빈이와 함께 나타난다. 아버지, 이 말 정말 하기 싫었는데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수빈이는 고시원에서 살아요. 김정미 옆에서 조용히 고개 숙인 채 눈물만 훔친다. 박재우 잠시 굳은 눈으로 바라보다가 여기 우리 집이다. 그걸 잊었냐? 정말 죄송합니다. 다 잃었어요. 사업도, 집도, 친구들도 죄송합니다. 내가 망했을 때 너는 문을 안 열어줬다. 기억하냐? 박재민 고개를 푹 숙인다. 수빈이는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아빠 혼내도 돼요. 근데 우리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박재우,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쉰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인다. 내 손녀이니까 아이한텐 죄가 없지. 들어가자. 그날 밤 박재우는 마루에서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 뒤로 방 안에선 손녀 목소리가 나고 며느리는 밥솥에 밥을 안 친다. 박재민은 부엌에서 접시를 씻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 지붕 아래. 상처도 회한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회도 함께 시작된다. 봄 햇살 가득한 집 마당. 작은 생일 잔치. 마당엔 접이식 테이블이 놓이고 그 위에 정성껏 차려진 생일상이 펼쳐진다. 따뜻한 미역국, 잡채, 갈비찜,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마음이 담긴 음식이다. 오늘은 박재우 할아버지의 생신이다. 아버님, 예전엔 죄송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제라도 저희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둘이서 새벽부터 같이 만들었어요. 미역국은 제가, 갈비찜은 형님이요. 재우는 고개를 떨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너희도 내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작은 케이크에 초가 켜지고 가족 모두가 박수를 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거리의 노숙자였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 여겨졌던 한 남자. 하지만 그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 손으로 가족을, 사람을, 사랑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버거운 길을 걷고 있더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변화를 믿는 사람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